올라가면서 아래 보기, 내려가면서 위 보기. 파워 루프. 아바타와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올리니까 뭐 이런저런 좀 질문들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Q&A 좀 궁금하시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좀 중복적인 질문이 올라오는 부분들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구글과의 어떤 호환성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아바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FPV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딱히 설명서까지 필요 없을 텐데, 이걸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드론이라거나 여러 제품들과는 뭐 사용법이라거나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또 저의 의견들 뭐 여러 가지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항목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아바타를 구매하실 것 같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바타 그 DJI 아바타 이 완제품이죠. 커스텀 드론의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DJI 아바타와 DJI FPV의 차이점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환에 대해서 뭐 고글이 뭐 기존의 에어 유닛과 연결이 되는지, 또 고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고글 단위별로, 고글별로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내용이 많던데 좀 비싸긴 하죠. 이 몇백만 원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비싼 것인가 안 비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 기존의 어떤 커스텀 드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도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영상에서 뭐 어느 정도 시간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쭉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뭐 내가 다 필요하다 그럼 다 보시면 뭐 좋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부분들만 딱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섹션을 나눠서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셋업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거의 한 3개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 스위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에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 1인 방송 시스템 이거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TMI 한번 해볼게요. 자, 아바타를 구매할 것 같은 분들, 또는 아바타가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 TMI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바타 드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FPV 드론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레이싱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이 있고, 뭐 시네마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 취미 수준에서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장난감 토이 드론도 있고, 또 상업 촬영을 하느냐 또는 취미 단계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FPV 드론이 뭔지 이거부터 설명하면은 너무 앞에 늘어지니까 이 정도는 검색을 하고 들어오세요. FPV 드론이 뭔가, 매빅이 뭔가, 이런 차이점 한 줄로 일단 정리해드리면, 자동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호버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저는 차이점 좀 나누고 싶은데, 가만히 떠있기, 가만히 떠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FPV 드론부터 시작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이싱은 이제 뭐냐면 경쟁을 하는 거죠. 0.1초, 0.01 몇 초 막 이런 걸 트랙을 빨리 달려서 누가 먼저 트랙의 꼬린을 들어오느냐. 그 레이싱 드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속도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세세한 건 모르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스타일은 트릭과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PV 드론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온갖 무빙이 어떤 기존의 어떤 센서들이나 매빅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기교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을 뚫고 들어가거나 뭐 나무 사이를 막 휘짓고 다닌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되게 많은 트릭들을 뽐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리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네마틱이 있습니다. 저는 시네마틱이 하고 싶어서 FPV 드론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제가 만드는 영상들, 멋진 곳에 간다거나 또는 어떤 멋진 피사체를 담는다거나 말 그대로 시네마틱하게 멋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PV를 날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이 드론의 세계, 뭐 요만한 드론들이 되게 있거든요. 귀여운 드론들이 있는데 뭐 집에서도 날리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영역도 취미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뭐 1셀, 2셀짜리 한번 날려봤는데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프로냐 아마추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프로라는,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닌가, 저는 이걸 프로라고 보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역이든 이제 아마추어라고 보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레이싱이나 뭐 프리스타일, 시네마틱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그 FPV 드론을 가지고 기교를 부릴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꽤 난이도 있는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도 촬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비행 자체가 재미있어서, 또는 FPV 드론을 제작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정말 제작만 하는 분들도 있고, 프리스타일 비행이나 또는 레이싱 같은 것만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범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종류의 FPV의 비행 스타일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바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레이싱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바타만 이용한 레이싱 대회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떤 거든 그렇잖아요. 뭐 데스랠리라거나 뭐 F1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그 각각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 기술을 최고로 발휘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에서 최고의 발휘람은 뭐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가, 아니면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레이싱이 여기서는 속도가 기준이다, 그럼 정말 빠른 건 아니거든요. 뭐 200~300km까지 나는 FPV 드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속도가 100km/h, 뭐 27m/s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힘을 위한 거를 위한 도구로 쓰기엔 좀 애매하죠. 레이싱용으로는 탈락. 자,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이라는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그것만 목적으로 삼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아쉬움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스타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힘이라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는 내 스타일에 맞게 기체 부품을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얘는 완제품이라 뭐 기기를 내 입맛대로 막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파워풀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하기엔 좀 힘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트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맘먹고 열심히 연습하면 웬만한 트릭들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어서, 프리스타일을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프리스타일로 내가 만족할 만한 비행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시네마틱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시네마틱에서는 잘 쓰일 것 같아요. 시네마틱도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뭐 실내 촬영이 이렇게 있는데, 최고 속도가 100km 가까이 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시원시원한 비행이 좀 됩니다. 꽤 속도감 있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내 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이 생김새의 어떤 가드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유용해요. 그리고 카메라 퀄리티가 대충 한 이 정도는 됩니다. 고프로 10의 4K 60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고프로를 만약에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면, 고프로의 5K랑 비교하면 고프로의 5K가 더 좋고요. 4K 60 정도까지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9이 아마 4K 60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프로 9의 4K 60보다는 얘가 화질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고 10과 고 9, 뭐 그쯤 언저리에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액션캠들도 이 시네마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네마틱, 그러니까 멋진 영상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5인치 FPV가 보여주는 그런 시네마틱과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뭐 다이브를 한다거나 뭐 계곡 사이를 정말 빠르게 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부족하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이 드론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취미 영역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200~300만 원 써야 되거든요. 취미로만 하기에는 좀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상업 영상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비싼가 아닌가,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DJI 아바타가 어떤 분들이 좀 구매할 만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상업 촬영을 얘기하면은 커스텀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따로 빼서 말씀드릴게요. 커스텀 드론의 영역은 정말 넓고도 깊거든요. 자, 어느 정도 FPV의 비행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좀 구매하실 것 같은가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DJI 아바타와 커스텀 드론의 비교,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커스텀 드론도 되게 다양해요. 사이즈가 정말 이 손바닥만한 2.5인치부터 촬영용으로 쓰는 데 있어서 뭐 영화판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정말 뭐 7인치, 8인치 엄청나게 큰 드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DJI 아바타가 현재 나와 있는 커스텀을 대체는 못할 것 같아요.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이 DJI의 완제품들이 잘하면 커스텀들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DJI 아바타는 만약에 제가 이걸 상업으로 사용한다면 조금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쓸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있을 때 날린다. 그럴 때는 저는 이거를 거부감 없이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만약에 5인치가 있으면 5인치를 또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 최대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장점은 뭐냐면 정말 짐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한 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되게 편하고 가볍다라는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V 드론 같은 경우 중계용으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계용으로 쓸 때 한계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2개입니다. 고글로 보내주는 신호를 위한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 액션캠을 달아서 녹화용으로 쏘는 카메라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아바타 같은 경우는 고글과 녹화용 카메라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커스텀 드론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고글용으로 쓰는 카메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FPV 드론을 중계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방송. 그럴 때는 이 아바타가 보내주는 영상이 고글로 들어와서 이 고글에서 여기 지금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로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서 HDMI나 이런 걸로 뽑아서 실시간 영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아바타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이싱 중계를 한다 그럴 때는 뭐 속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빠르지 않은 중계용으로 쓸 때는 아바타가 뭐 커스텀보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중계용에 관련된 걸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커스텀과 이제 비교를 좀 하면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별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2.5에서 5인치 사이의 드론들은 고프로를 올릴 때 쓰는 드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6인치, 7인치, 8인치에서 굉장히 큰 드론들은 시네리프터라고 해서요. 카메라를 올릴 때 사용하는 드론들입니다. 저의 경우도 뭐 7인치짜리, 뭐 8인치짜리도 가지고 있어요. 미러리스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텀 드론이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드론이 날릴 수 있는 걸 얘가 커버 못하는 건 카메라를 올려서 하는 거는 일단 얘는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인치가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뭐 레이싱을 찍는 촬영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5인치나 3인치나 뭐 3.5인치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액션캠을 달고 어느 정도 정적이거나 좁은 곳에 들어가거나 이런 비행을 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얘도 DJI 아바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커스텀 드론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일부는 DJI 아바타도 할 수 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드론의 영역이 비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조립 자체가 정말 재미있고 뭐 튜닝을 한다라거나 뭐 나름의 나만의 스타일의 어떤 기체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얘는 일단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커스텀 드론이라는 게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액션캠을 올리는 드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원에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기체로 가면 이게 기본적으로 부품 비용만 최소 4에서 50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조립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반나절 걸리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어떤 그 반나절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다른 걸 텐데 어떤 분의 반나절은 1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10만 원일 수도 있고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비용만 재료비만 4, 50만 원에 만약에 막 내가 하루에 50만 원 버는 사람인데 하루를 걸려 만들어요. 그럼 그 기체는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저렴한 커스텀 기체도 만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비싼 커스텀 기체도 있고요. 저의 경우는 시네리프터, 미러리스를 올리는 경우에는 한 수백만 원짜리 커스텀 기체도 있어요. 걔를 생각했을 때 얘는 그렇게 비싼가 막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JI 아바타와 커스텀과 이제 했을 때 조금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커스텀 기체 같은 경우는 촬영용으로 사용할 때 카메라를 정말 되게 다양한 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DJI 아바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단 붙어있는 카메라만 사용하거나 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커스텀은 말 그대로 되게 다양하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를 쓸 수 있다는 것, 촬영용으로 쓸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DJI 아바타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만약에 계속해서 FPV 시장이 커진다면 뭐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서 이 완제품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겠죠. 현재는 5인치와 3인치, 사실 엄밀히 따지면 2.9인치급인데 두 가지가 된 겁니다. DJI 아바타와 뭐 커스텀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좀 촬영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DJI 아바타와
DJI FPV 비교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그냥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아는 분들은 이미 이제 DJI FPV 말고도 FPV를 오래 해본 분들은 그냥 당연히 얘의 쓰임과 얘의 쓰임이 다릅니다. 이게 뭐 사실 구분이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하지만 FPV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질문을 하는 거겠죠. 뭐 입문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뭐 다 똑같은 FPV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 차이입니다. 이 FPV는 최고 속도가 거의 한 150km 이상이 나요.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야외에서 속도감 있는 촬영을 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바타는 최고 속도가 100km인데요. 보통은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야외에서 많이 쓰고 이거는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골라야 되느냐에 있어서, 취미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얘부터 사셔라. 왜냐하면 속도도 느리고 가드도 있으니까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걸 산 다음에 뭐 나중에 이걸 뭐 더 추가로 들이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얘는 실내, 그 다음에 실외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비교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바타의 경우는 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디지털 제품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 일단은 구형이 되는 게 이제 디지털 제품들인데, 그래서 아바타가 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바타를 날리다가 잘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속도에 대한 그런 뭐랄까, 빨리 날리고 싶고 속도감을 즐기고 싶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DJI FPV가 뭐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단계가 왔을 때 한번 뭐 고민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도가 다를 수 있다. 얘는 풀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날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빠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가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DJI 아바타도 크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해도 5인치급 DJI FPV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가 못 할 수도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 DJI 고글 2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름이 정식 명칭이 뭐냐면 DJI 고글 2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게, 이게 아마 뭐 사진 찾아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안테나를 좀 커스텀 해놔가지고. 이거는 DJI 고글 1 V2입니다. 자, 이 DJI 고글 1 V2, V2라고 짧게 부를게요, 지금부터는. 이 V2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이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DJI FPV가 나오기 전에 에어 유닛이라는 게 먼저 출시가 됐어요. 그 에어 유닛이 하는 역할은 FPV 드론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이 고글로, FPV가 보는 장면을 이 고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에어 유닛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에어 유닛은 커스텀 드론을 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커스텀 드론은 어쨌거나 고글을 쓰고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커스텀 드론에도 사용할 수 있게 먼저 나왔던 게 있었어요, 에어 유닛이.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이제 시장에 간을 본 것 같아요, FPV. DJI에서. 그런 다음에 DJI FPV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 V2 고글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디지털용 에어 유닛, 영상 송수신기와 바인딩이 돼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약간 경량화 버전으로 나온 게 카딕스, 비스타의 카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얘는 바인딩이 돼요. 그러니까 이 V2 고글은 에어 유닛, 카딕스, 그 다음에 이 DJI FPV와 바인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바타와도 바인딩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DJI 아바타가 출시하면서 고글 2가 출시를 했죠. 근데 얘는 어떤 거와 바인딩이 되느냐? 아바타와만 바인딩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DJI FPV와도 바인딩이 안 되고요. 이 바인딩이라 하면 얘랑 한 쌍이 돼서 묶이는 걸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엮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 제일 떨어지는데, 하지만 차후에 뭔가 또 출시가 되겠죠. 걔랑은 얘가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롭게 에어 유닛이 나온다 그럼 얘랑 연결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DJI 컨트롤러 2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나올 때 출시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DJI FPV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트롤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걸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 호환이 됩니다. 이 DJI FPV는 이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지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RC 컨트롤러 있어요. 그런 것과는 바인딩이 안 되고요. 아바타랑도 일반적인 그런 컨트롤러와 바인딩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자, 이 정도면 뭐랑 연결이 되고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가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자, 일단은 기존의 커스텀 드론 가격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DJI 아바타는 비싼 거는 맞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려면 한 300만 원 정도,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배터리 막 많이 사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2, 300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거면은 한 달 내내 진짜 맛있는 걸 통닭이 몇 마리야 일단. 요새 비싼 통닭은 100마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디지털 커스텀 기기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대세는 분명히 디지털이고요. 일단은 고글 영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날로그랑 디지털과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건 디지털끼리의 비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DJI 아바타는 촬영이 되게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디지털 FPV를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대 디지털로 비교를 할 건데, 자, 이런 게 이제 커스텀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기체를 만들려면 재료비만 일단은 한 40에서 한 얼추 한 4, 50 정도 사이에요. 언저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립 대행을 맡기면 대충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돼요. 이게 완제품입니다. 이게 얼마죠? 70만 원에서 7천 원 빠져요. 69만 3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커스텀 기체, 디지털 기체 중에 완제품들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립을 대행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만들기에 바빠서 빨리 들어오는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해외 직구로 구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7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60에서 70 사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 기체를 촬영용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액션캠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게 잡으면 한 고9 정도의 카메라 화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5K만 빼놓으면은 고10에 비슷한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낮게 잡아서 고9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한 대충 40만 원이라고 칠게요. 어쨌거나 커스텀 드론을 여러분들이 촬영용으로 쓰려면 낮게 잡으면은 내가 직접 만들면 100만 원에서 조립 대행이라거나 완제품을 사면 110,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만듦새가 좋은데 70만 원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가격에 대한 논쟁이 좀 많았을 때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아날로그 기체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날로그를 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분은 2, 30만 원에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걔랑 놓으면은 진짜 얘는 엄청 비싼 애 맞죠. 하지만 촬영용으로 쓴다.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결코. 그 다음에 이제 고글을 선택한다. 디지털 고글을 쓴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얘는 이제 이 V2는 기존의 디지털용 커스텀 기체에 쓸 수 있고요. 얘는 이제 현재는 못 쓰죠. 그래서 아마 이게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형 고글은 따로 팔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대충 한 7,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비쌀 수 있다. 1, 20만 원 좀 비싼데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고글 가격이 엄밀히 따지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장점은 일단은 되게 휴대성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시도 조절 장치. 그러니까 디옵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시력에 맞출 수 있고요. 구형 고글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거나 신형 고글이 좀 더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이 V2가 좋은 건 뭐냐면 커스텀이든 DJI FPV든 아바타든 현재로선 다 쓸 수 있어요. 저도 V2가 있고 V1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잘 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현재로선 V2가 호환성에 있어서는 더 좋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이 정도가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완제품에만 쓸 수 있는 게 한 대략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요새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TBS 제품, 에딕스 만보. 이거는 25에서 30만 원 사이 해요. 옵션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 한 30만 원 합니다. 싼 게. 근데 비싼 거는 100만 원씩도 하는데요. 그 100만 원짜리 컨트롤러는 확실히 더 좋은 게 있겠죠. 하지만 컨트롤러도 커스텀용은 결코 싸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거리를 위해 조금 더 튜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충 한 컨트롤러 가격이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커스텀과 이 완제품에서 가격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건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커스텀용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한 35,000원,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개당. 근데 비행시간이 한 4, 5분 정도고요. 얘는 개당 14만 원인가 3배, 4배쯤 비싸죠? 비행시간은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한 1.5에서 한 1.78배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똑같은 비행시간을 비행한다라고 쳤을 때 그건 얘가 확실히 좀 비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커스텀 드론을 처음에 입문할 때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게 250만 원이었거든요. 드론 한 대 정도 하고, 제가 지금 커스텀 드론이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종류 사이즈별로 되게 다양한데 저는 뭐 2, 300단위가 아니라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썼습니다. 대충 부서진 것까지 합치면.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로 커스텀을 맞추려면, 그냥 FPV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디지털로 맞추려면 300부터 시작해라. 이거는 그냥 FPV 파일럿들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내가 커스텀을 하고 있는데 아바타를 또 산다? 아우, 부담스럽죠, 이거는. 만약에 내가 처음 입문한다 그러면 그냥 원래 디지털 FPV는 내가 어느 정도 기본 갖추려면 2, 300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냥 커스텀이든 완제품이든 비슷하다라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쉬워하는 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새로 나온 고글이 뭐 기존의 커스텀이나 DJI FPV와도 다 연결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넘어오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장사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뭐 결국에는 뭐 좀 막는 거예요. 호환 안 되게 막아놓고 막 이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기존 거를 다 대체할 만큼 다 호환이 되면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또 사야 된다라는 이게 좀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글이 기존에 V2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얘가 호환성이 제일 좋잖아요. 현재로서는 얘가 제일 많은 그런 그 기체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바타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배터리랑. 이런 어떤 솔루션도 있더라고요. 대충 한번 가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이 정도면? 근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빼먹고 하나 안 가져온 게 있어요. 모션 컨트롤러라는 건데요. FPV라는 게 입문하기가 좀 악명 높습니다. 컨트롤을 익히는데 진짜 쉽지 않고요. 제가 꽤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최소 시간이. 근데 그거를 빡 단축시키는 게 이제 모션 컨트롤러인데, 사실 FPV 오래 하는 분들은 결국 안 써요, 이 모션 컨트롤러를. 근데 뭔가 FPV만의 맛을 살리려면 맛만 느끼고 싶다 그러면 모션 컨트롤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걸 왜 세게 말하면 끼어 팔게 했느냐, 이거에 대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FPV를 잘 즐기려면 이 20만원짜리 컨트롤러를 추가로 사야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모션 컨트롤러는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 옵션이, 기본 옵션이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 또는 V2 고글과 모션 컨트롤러가 이렇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문을 해야 된다 이러거나, 기존에 커스텀 있으신 분들이 이거 좀 괜찮아 보여서 또 추가하려면 어쨌거나 내가 나중에 안 쓸 수도 있는 모션 컨트롤러를 억지로 사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강제적인 면이 있어서,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좋게 포장하면 대중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야 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래도 FPV를 오래 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션 컨트롤러 안 쓸 거거든요. 재밌는데요, 이거 나름? 따로 놀아. 이거 연습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저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용법에 대한 걸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DJI FPV, 아바타 이런 부분은. 왜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 비행하는 방법까지 어떤 트릭, 뭐 스킬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글입니다. 카메라 뷰가 좀 바뀌었죠. 오랜만에 제 얼굴만 나오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먼저 안테나를 이렇게 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피고 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신거리가 짧지? 안테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미간 사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이거를 위치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이 뭔가 뿌옇지 않게 되는 그런, 잘 보인다는 걸로 좌우 위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커버를 좀 바꿔주십니다. 네, 벗겨주세요. 커버를 벗기고, 그리고요 이걸 안으로 직접 돌려도 되긴 하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의 시력을 맞춰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적당히 돌리면서 시력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죠. 여기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글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에 하나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원을 켤 때 DJI의 제품들은 다 공통이에요. 짧게 누르고 두 번째는 길게 누르고 있기. 딱딱 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는 소리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예요. 아바타의 경우는 여기 커버가 있는데 그걸 벗기시고요. 먼저 벗기고, 여기다 배터리를 꼽는 부분이죠. 이거를 꽉 탈칵 소리가 날 때까지 꼽은 다음에 뒤에 플러그도 단단하게 꽉 꼽아주세요. 자, 이것만 꼽히면 나중에 비행하다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뽑혀가지고.
그리고 똑같죠. 따닥. 자, 일단은 뭐 신제품, 그러니까 바로 언박싱을 하면은 둘이 연결이 돼 있겠죠? 저는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좀 긴가민가한데 혹시나 바인딩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위해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바인딩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고 계세요. 삑. 이게 바인딩 준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보면은 무슨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이걸 한번 누르면 소리 들렸죠? 이제 바인딩이 두 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종기 똑같이 켭니다. 바인딩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아바타랑 고글이랑 연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 꽉 누르고 있으면 바인딩 모드 들어가고요. 얘 또 꾹 누르고 있으면 바인딩 모드 되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둘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조종기와 아바타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와 고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글과 조종기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전 영상 보면은 고글 오른쪽에 이제 터치 패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거든요. 상단 아래 왼쪽에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게 보이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다운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터치하면은 선택, 두 손가락 터치는 이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바타를 샀을 때 해야 될 세팅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왼쪽으로 메뉴를 딱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전 부분도 먼저 볼게요. 안전 부분 보면 뭐 최고 비행 고도 500m. 근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해두시고요. 최대 비행 거리가 이걸 세팅을 안 했다가 왜 더 이상 안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음으로 여러분 선택을 한다거나 처음에 딱 뭐 예를 들어 잘못해가지고 200m, 80m 한 거야. 앞으로 안 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RTH 고도는 뭐냐면 리턴 투 홈이라고 해서 이 아바타의 장점은 뭐냐? 신호가 끊기면 자기가 딱 호버링을 스스로 딱 시작을 해요. 자동 호버링. 그 다음에 일정한 고도를 올린 다음에 홈으로 돌아옵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도가 너무 낮으면 돌아오다가 처박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건물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m 이상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내가 이 위치가 어딘가를 딱 지정하는 거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커스텀에 없는 기능인데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고글에 계속 떠 있어요. 이따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캘리브레이션 하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C 신호음은 누르면 이렇게 비프음이 켜집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꼭 이 메뉴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내가 어디 풀숲에 떨어뜨렸어요. 어딨어? 하는데 얘를 누르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기체 신호가 끊기면 뭐 하겠냐? 호버링을 하겠냐? 착륙을 하겠냐? 리턴 텀 하겠냐? 세팅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어센스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주변에 만약에 비행기가 뜨거나 이러면은 이제 보여줍니다. 빨리 내려야 돼요. 그 다음 비상 프로펠러 정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쪽에 지금 버튼 두 개 보이죠? 날다가 요거를 수동 모드일 때 기준이에요. 따닥 누르면 얘가 프롭을 끄고 훅 떨어집니다. 두 번 따닥. 뭐 다른 버튼에 할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할당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딱 파지했을 때 되게 편한 위치거든요. 뭐 다른 데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멀어요. 급할 때 여러분 가까운 게 짱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기본 위치인데 따닥 비상 프로펠러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제어는 이제 컨트롤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 않겠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다뤄볼게요. 처음에 이제 질문들이 왜 수동 모드가 안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은데요. 먼저 수동 모드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RC 감도 간 다음에 MC 모드에 M모드 자세 제한을 처음에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모드라는 건 뭐냐면 이 아바타가 여러분들을 비행할 때 좀 도와주는 기능을 아예 빼느냐 없느냐인데 자세 제한은 좀 도와주는 거고 자세 제한을 안 하는 건 정말 순수한 매뉴얼 모드거든요. 여러분의 비행 스킬로만 비행을 하는 건데요. 이걸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쭉 내려갔을 때 맞춤 모드라고 있어요. 이거를 수동 모드.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수동 모드 진입이 됩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요 그림이 뭐냐면 이쪽 보면은 이 플라스틱 커버를, 이 고무 커버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빅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컨트롤러가 다 탄성이 있거든요. 근데 FPV는 이 스로틀은 탄성이 없습니다.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스로틀이 있으면 모드 2고요. 이쪽에 스로틀이 있으면 모드 1인데 많은 분들이 모드 2를 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모드 2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촬영 갔을 때 내 기체를 누가 날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드 1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드 2만 해. 이러면 못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드 2. 그럼 이걸 커버 열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풀잖아요. 그럼 탄성이 이따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절하는 거니까 화면 보시고 박스에 들어있는 공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 ESC 신호음 C1 버튼이 여기 있죠. 요거 한 번 눌러도 소리가 나게 하느냐. 이게 이제 ESC 신호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번 누르면 거북이 모드라고 해서 뒤집어졌을 때 2개의 모터만 돌려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는 꼭 잘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ESC 모드가 중요한 건 어딘가 멀리 떨어졌을 때 소리로 찾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모드 2번 누르는 거 꼭 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3을 하면은 2.7K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용으로 한다 그러면 4K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상 프레임의 최소 단위는 이렇습니다. 1080으로 찍으면은 뭐 10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요. 요거 이상 찍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 플로우와 관련돼서 그 옵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이로 플로우는 제가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자이로 플로우와 관련해서 필요한 옵션은 첫 번째, 광각으로 두셔야 됩니다. 광각 놓고 전자식 손떨방을 끄기로 해야 돼요. 끄기로 하셔야 자이로 플로우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이로 플로우를 필요한 자이로 데이터는 영상에 그냥 포함되어 있고요. 자이로 플로우 최신 버전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로 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 바로 자이로 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아바타가 출시되기 전부터 자이로 플로우와 DJI는 협업을 하고 있었고요. 출시가 되자마자 버전 1.2가 is out 됐습니다. 자이로 플로우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이 영상 하나 정도 봐주시면 이 자이로 플로우가 아바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카메라라거나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관련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TMI들이 사실 말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진 않겠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로 플로우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은 저의 경우 다 안정화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아무거나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잠깐 보였는데 뭐 렌즈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자이로 플로우에서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필요한 부분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 자이로 플로우의 좋은 점은 뭐 해상도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 옵션, 영상 포맷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팅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기본 세팅이 다이나믹 줌밍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들림이 많은 심한 곳에서는 좀 확대가 되고요, 흔들림이 덜한 곳에서는 영상이 확대가 덜 됩니다. 자, 여기를 좀 보면 되는데, 여기서 아마 신호가 끊겼나 그래서 확 확대가 됐다가 마치 돌리줌, 돌리줌인, 돌리 아웃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흔들림을 잡으면서 이 부분은 영상이 사실 흔들림이 잡힐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잘려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1로 놓으면 딱 일정한 부분만 사용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잘려 나가는 부분과 잘려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줌밍이라는 것이 동적 줌이죠.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서 줌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V는 기본적으로 아마 1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크게 만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정도는 높일수록 손떨림이 부드럽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려나가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그냥 기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크게 만질 건 없어요. 대충 자이로 플로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자이로 플로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와, 이런 식으로 손떨림을 잡는 세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꽤나 놀라게 되실 겁니다. 조금 더 기능들 알려드리면, 자, 영상 일부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박스 쳐진 부분, 이 안에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면 영상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답니다. 사용은 매우 간단해요. 근데 만약에 뭐 그냥 나는 자이로 플로우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날릴 거다 그러면 뭐 초광각을 선택해도 되고 표준을 선택해도 되고 광각을 해도 되고 뭐 전자식은 락스테디는 기본 손떨림 방지고 호리존 스테디는 기체가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요걸 잡아주는 게 이제 호리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고글 영상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세팅을 했는데 왜 화면이 반응이 없어? 예, 당연한 겁니다. 녹화되는 영상만 반영이 되고요. 눈으로 보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카메라 세팅과 관련된 옵션인데 이거는 카메라를 좀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카메라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걸로.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고급 옵션들이 있는데요. 녹화 장치는 모두 할 거냐, 기체만 할 거냐, 고글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모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체를 안 해도 고글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고글에 남아있으면 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디 떨어졌어. 근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화면에 녹화된, 고글에 녹화된 화면을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글에 녹화된 화면과 그 ESC 음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 추적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까워서 최소한 고글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무조건 녹화를 하게 해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카메라 뷰 녹화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카메라 뷰 녹화라는 거는 이걸 활성화해 놓으면 지금 화면상에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 고글 영상을 외부로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메뉴를 포함하면서 출력할 것인가 할 때는 이 녹색 카메라 뷰 녹화를 옵션을 켜고요. 만약에 깔끔하게 고글에 보이는 영상만 깔끔하게 출력하겠다, 메뉴 없이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9 자동 녹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녹화하는 거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교롭게도 녹화하는 걸 까먹었는데 정말 먼 곳에 익숙하지 않은 곳에 추락해버렸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고글 영상과 아까 그 ESC 그 비품 두 가지를 힌트로 드론을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리턴 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발로 직접 두 발로 걸어가서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269 자동 녹화를 해놓으면 고글에도 영상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ESC와 함께 찾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상은 디시네라이크 하면은 보정하기 좀 수월한 버전이고 보통은 이거고요. 디스플레이 한번 가볼게요. 밝기는 뭐 밝기겠죠, 그렇죠? 그럼 디스플레이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시원한데 비행하다 보면 테두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럴 경우에는 한 방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좀 줄이고 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조금 뭐 약간 줄이는 경우예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비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M 모드로 잘 놓고 시작을 하시고, 저는 수동 모드로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가운데로 스틱을 모으면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을 밀면 기체가 뜨죠. 뜨면 이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요를 누르면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스로틀을 위아래로 밀면 고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비행을 하는 건데요. 고도를 올리면서 전진하면서 다시 낮추면서 그다음에 요를 누르면 이렇게 약간 이 FPV 특유의 비행선을 좀 보여주죠. 이 매빅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매빅이랑 해보면은 조정 방식이 비슷한데 비행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근데 매빅에서 FPV 모드 하면 이 M 모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매빅을 날릴 때는 사실 FPV 모드를 쓰지 않고 매빅은 매빅스러운 비행을 딱 정적인 거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M 모드로 하면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M 모드일 때는 좀 안전장치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충돌 방지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많이 안 써봐서, 그리고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충돌 방지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S로 놓으면 충돌 방지 센서는 작동하지 않고 좀 더 최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나름 FPV의 특유의 느낌을 또 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FPV 특유의 느낌을 내면서 S 모드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이구야, 뭔가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뭔가 비행기처럼 비행은 되는데, 뭐 영상에서 봤던 다이브나 어떤 뭐 정말 땅을 보고 내려간다거나 하늘을 보고 비행을 한다거나 이거는 N이나 S에서는 안 돼요. 자,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M으로 놓고 이건 오른쪽 스틱은 두고
왼쪽만 스로틀만 저 녹색에 맞춰주면 이제 M모드 진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FPV 특유의 뭐 땅을 보고 이렇게 비행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카각을 좀 올려서 파워 루프 이런 것들 여러분 본 적 있죠? 뭐 저기 왜 사람 그림이 있어. 저기서 누가 죽었나? 자, 누가 그려놨을까요? 그래서 FPV 특유의 이런 비행들 같은 걸 하려면 M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 하려면 M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은 날면서 카각을 바꿀 수가 있어서 밖에서 빠르게 날다가 실내를 위한 안전을 위한 어떤 정적인 비행을 하려면 카각을 재빠르게 낮춘 다음에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정적인 비행, 빠른 비행 다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와 실외를 넘나드는 비행이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 M모드일 때 가능한 부분. 자, 지금은 고글 영상이기 때문에 뭐 손떨방을 따로 키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그 다음에 좁은 구멍도 한번 뚫어 볼까요? 자, 좁은 곳 들어가기. 어우, 신호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잠깐 중심을 좀 잃을 뻔했습니다. 자, 슝. 자, 건물 진입. 자,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비행 방법은 N과 S가 비슷하고요. M은 완전히 다른데 그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 자, 근처에 오면 저는 N으로 좀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착륙을 하는 건 스로틀을 계속 내리고 있으면 센서가 아래 바닥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저는 착륙할 때는 N으로 바꾸는 편이고요. 다시 이륙, 스틱 모으고 뜬 다음에, 근데 M모드 착륙은 좀 다른데 M으로 놓고 있다가 이렇게 날다가 고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이 오른쪽 검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검지 있죠? 이걸 낮추면서 바닥 하면은 이렇게 모터가 멈추면서 내려옵니다. 저는 M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N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터틀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터틀 모드는 C2 두 번 누르면 자, 이렇게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멀리 추락했는데 뭔가 뒤집어도 괜찮을 평평한 땅이에요. 풀 같은 거 있으면은 풀업으로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 C2 누르면 이렇게 뒤집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드론을 이렇게 구출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행 거리 테스트라거나 그 안에 보면은 뭐 조종기 세팅에 좀 더 세세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붙여볼까 하고 모션 컨트롤러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행 거리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비행 기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S 모드로 놓고 그냥 앞으로 쭉 가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기울어져 있는데요. 지금 거의 1km 가까이 왔고요. 원래는 고도를 올리면 좀 더 멀리 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테두리가 좀 뿌얘지고 있죠. 신호가 안 좋으니까 좀 더 중요한 중앙부 위주로 선명하게 하고 주변부는 뿌옇게 하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영상의 그 신호, 비트레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km 돌파. 2.5가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2.5km 살아 돌아올 수 있겠죠? 3km까지만 보내볼게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배터리 부족으로 이제 리턴 투홈을 하라고 하는데 4321 내에 리턴 투홈이 자동 실행된다고 합니다. 자, 리턴 투홈 되네요.
자, M모드, 여기서부터 M모드. M모드. 와우. 자, 카메라 각을 좀 올려서 빠르게 날아볼게요. 3도. 자, 배터리 하나를 레인지 테스트 하느라고 다 썼습니다. 자, 카각을 내리고 안전하게 위치 파악하고 차 위에 내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스펙상에 나와 있는 그 수신거리람은 이렇게 정말 개활지 아무 장애물이 없이 탁 트이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를 올렸을 때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간혹 뭐 얼마 안 가서 신호가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비행을 할 때 눈으로 보이는 곳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건물이 있으면 그 뒤로 가면 신호가 끊깁니다. 여러분들이 딱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그 말이 맞지는 또 않을 수 있는 게, 근거리에서는 벽을 한두 개 정도는 또 뚫고 들어가거든요. 실내 비행을 할 때는 또 일정한 뭐 40, 50m, 한 5, 60m 범위 안에서는 벽이 몇 개가 있어도 막 그 안으로 날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원거리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선이 닿는 곳까지 비행이 된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바타가 어느 정도 자동 복귀, 신호가 끊어지면 알아서 수평을 잡고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 완벽한 건 아니에요. 리턴 투 홈도 100%는 아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M모드 조종기 이제 엑스포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레이트, 요게 이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조종을 했을 때 좀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FPV 하시면 생각보다 너무 휙휙 움직여서 적응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엑스포의 경우는 이걸 좀 올려놓으면, 반대로 올리면 조종기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값이 여러분들이 처음 이 아바타를 켰을 때보다는 값들이 좀 많이 낮거나 일부러는 좀 높거나 뭐 이럴 거예요. 저의 경우는 일단은 중앙감도 값을 좀 낮추는데, 요 값은 좀 올려놨습니다. 요가 뭐냐면 드론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좀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이제 빨리 회전을 할 때, 그럴 때 스로틀은 유지하면서 방향 회전을 좀 빨리 하려는, 여기서 스로틀은 고도 유지를 일정하게 하면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세세한 설명보다는 좀 실제 촬영에서 많이 필요한 세팅 값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값을 조금 더 주는 게, 요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실제 실내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도움이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중앙감도와 최대 레이트를 제가 좀 낮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막 빠르고 굉장히 기교 있는 이런 것보다는 시네마틱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영상, 그러니까 멋진 영상을 담기 위한 세팅으로 저는 해놨기 때문에, 뭐 중앙감도 최대 레이트는 좀 낮춰놓고 요 값을 좀 올려놓은 상태라는 거.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제가 원치 않아서 엑스포 값은 아마 조금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상태일 겁니다. 요 정도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비행을 살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되게 공간이 좁잖아요. 앞으로 이제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좀 거리가 있는 나무라고 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면서 팔자 있죠, 무한궤도 형태, 무한궤도라고 해야 되나? 무제한 표시 아시죠? 지금 말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거미줄이 묻었어. 말하면서 하려니까 컨트롤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S자를 계속 그리는 연습, 요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지금 되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막 선이 예쁘진 않은데요, 요런 이제 미세 컨트롤 연습, S자 연습, 요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시네마틱한 비행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좀 고도를 유지하면서 쭉 통과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저쪽 나무를 지나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저 나무를 향해서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이런 걸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돌고 다시 저쪽 나무로 가서 크게 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예쁘게 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호버링 연습입니다.
가만히 떠 있는 거. 근데 매빅은 제일 쉬운 일인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데 가만히 떠 있기. 가만히 떠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M모드예요, M모드. M모드에서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은 이 호버링 연습, 자꾸 뒤로 가는 느낌, 바람이 좀 불어서, 아우 바람 타. 자,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연습, 가만히 떠 있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옳지. 가만히 떠 있는 연습 많이 하시고. 자, 다음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션 컨트롤러. 잠금 버튼 2개, 2번. 잠금 버튼 길게 눌러 이륙. 이륙했어요. 자, 트리거를 누르면, 그렇지. 모션 컨트롤러도 처음에 그냥 FPV 느낌 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비행선 하기에는 처음부터 이런 비행선을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구멍 통과될까? 모션 컨트롤러로? 아, 되네. 그냥 느낌만 내기에는 할만하겠네요. 와, 무서워. 자,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네, 충분히 아무나. 자, 와, 뭔가 더, 저는 이게 모션 컨트롤러 더 어려워. 좋아요, 모션 컨트롤러. 근데 이런 루프가 안 돼, 루프가. 이런 루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나름의 이제 어떤 그 FPV 느낌만 내기에는 뭐 할 수 있다 라는 거. 와, 고도 이거, 고도. 자, 고도 잘해야겠죠. 슝. 어떤 느낌이냐면 딱 모션 컨트롤러 든 순간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보자분들이 딱 영상에서 딱 1, 2초 쓸 건데, 매빅과는 다른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좀 표현해 보겠다. 저는 이게 진짜 쓸모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FPV로만 된 영상을 만들면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뭔가 이 FPV 특유의 비행선만 살짝 표현하는 영상을 살짝 넣어보겠다. 뭐 왜 안 돼? 뭐 쓰면 되지, 그죠?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관련해서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헤드 트래킹이라고, 저 보이시죠? 저걸, 아이고. 자, 헤드 트래킹을 누르면, 제가 지금 카메라로 보이나요? 제 머리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움직여요. 어떤 식이냐면, 약간 카메라랑 드론이랑 따로 논다라는 느낌? 자, 지금 저 전진하고 있죠? 근데 밑을 봐요. 하늘을 봐요. 이거 진짜 재밌네. 옆을 보네. 아니, 이게 뭐야? FPV인데 카메라가 따로 놀아.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매빅도 보면은 전진 방향이랑 다르게 카메라를 움직여서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딴 데를 보는 거야. 이거 저는 카메라 뭔가 촬영할 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 모드로 놓고 갑니다. 이게 뭔가 고글이랑 따로 노니까 좀 빡세네. 자,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빠르게 날면서 밑을 보는 거야. 이야, 어지러워. 와, 하다가 천천히 틸업 가다가 전진을 하다가 오른쪽에 누가 있나. 근데 이게 되게 매끄럽게 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왼쪽에 뭐가 있나. 재밌네 이거. 아래 뭐가 있나. 이게 FPV랑 매빅을 합쳤네. 이거 아이디어 재밌네. 이 모션 컨트롤러, 그래도 이게 어거지로 넣은 게 그냥 성의 없게 넣은 건 아니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넣었네요. 이거 무조건 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억지로 좀 넣어준 건 좀 그런데, 그래도 DJI가 노력은 했네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넣었어. 근데 고글 2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글 2를 사는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고글 1 V2가 있으면 호환성이 제일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모션 컨트롤러가 재밌는데요, 이거 나름? 비행할 때, 연습할 때 최고의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꽤나 많은 TMI 한 4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입문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FPV가 막상 시작을 했어요. 200~300만 원 돈 들여 시작했는데 내 적성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너무 하기 어렵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이미 샀어.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종기만 있으면 FPV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종기를 하나 사서 스팀이라는 게 있어요. 스팀에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조종기 연결해서 조종기 세팅 조금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겨우 한 20 몇만 원에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사지 말고요. 조종기만 사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종기를 따로 파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종기만 사서 시뮬레이션으로 시작을 해보면 되는데 그거 관련된 궁금해요? 영상 제 거 시뮬레이션 영상 있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DJI 아바타가 출시되면서 좀 이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FPV 처음 입문할 때 그때쯤에 이제 디지털 FPV 보급의 시작이었어요. DJI에서 이제 에어 유닛을 출시했었는데 그때랑 좀 뭔가 반응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사용자와 디지털 사용자 간에 되게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FPV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항상 어떤 분야는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레거시가 있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분들이 있으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게 좀 꽤 좋아. 그러면 좀 반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커스텀을 다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도 아니기도 하고 뭔가 커스텀만의 매력이 여전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뭔가 반감? 뭐 새로운 거에 대한 반감, 그리고 커스텀 사용자들이 좀 봤을 때 부족함이 또 많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 좀 혼재한 것 같고요. 또 반감이 좀 있는 반면에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에 이제 커스텀 드론을 하고 싶은데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 또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또 기대감을 또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커스텀 날리는 분들이 약간의 반감과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러 가지 좀 혼재된 걸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 댓글을 또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드론 방해를 또 보면서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도 커스텀 사용자라서 좀 어느 정도의 커스텀의 일부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짐이 또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가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스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대체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FPV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문턱이 높았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꽤나 반가운 부분들을 저는 많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상을 좀 올리다 보면 항상 100%로 하려다 보면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조금 뭔가 미진한 느낌이 있지만 한 이 정도 했을 때 적당히 해서 올려야겠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좀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아마 보고 나서도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어쨌든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더 궁금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조금 더 이제 검색해서 나와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한번 검색 많이 해보시고 리서치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FPV에 입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 영상인데요.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바타 또는 뭐 FPV 입문하는 분들 안전하고 재미있게 비행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